지금부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여러 사람이 분업을 한다면 아마도 최고의 실력자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배치해야 될 겁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순서상으로는 지금부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또 어려운,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비워놔도 될 만한 and, m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줄 알면 데이터베이스 중급자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ER 다이어그램 상에서 and, m 관계는 저자와 글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개의 글을 쓸 수 있고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의 저자가 작성할 수 있어요. 즉, and, m 관계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요. 제가 오쏘 테이블과 토픽 테이블만은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김이라는 사람은 MySQL과 SQL 서버 오라클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고 리는 MySQL과 SQL 서버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MySQL은 김이라는 사람도 작성했고 리라는 사람도 작성했고요. SQL 서버도 마찬가지. 또 김이라는 사람은 여러 개의 글을 작성했죠. 즉, and, m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밑으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토픽의 오쏘 정보를 적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오쏘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꾸 헷갈리죠? 그 다음에 MySQL은 누가 작성했어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번과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오라클은 누가 작성했나요? 김이 작성했으니까 1번이고 SQL 서버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과 2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은 괜찮은데 여기 정보가 어떻게 돼요? 1,2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다? 이렇게 되면 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렬해도 이상하게 되고 뭐 id 값이 1인 오쏘 id가 1이라는 사용자가 작업한 글만 가져와 라는 외어문 쓸 때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상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토픽 오쏘에 토픽을 적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피하고 요거 카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토픽 id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한 그 토픽은 뭐예요? MySQL, SQL, 오라클이니까 1, 2, 3이죠. 그리고 리는 1, 3이고 박은 없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인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즉, and, m 관계는 애매해요. 어느 쪽에다가 그 컬럼을 추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오쏘도 아니고 토픽도 아닌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핑 테이블 또는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극의 방법을 구현을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 오쏘를 넣고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토픽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테이블은 각각의 저자가 어떤 글을 썼나, 각각의 글은 누가 저자인가 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영어로는 매핑 시켜주는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걸맞는 이름으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write라고 할게요. 예,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also id, topic id를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also id 1번이 누구예요? 김이잖아요. 그리고 김은 MySQL, SQL 서버, 오라클을 작성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김이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는 뭘 했어요? MySQL과 SQL 서버 1번과 3번을 했단 말이죠. 즉, 2번은 1번과 3번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매핑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테이블이 결합됐을 때 의미가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각각의 저자가 그 글을 언제 수정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created, 그리고 뭐 정보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해 본 이 결과를 그 EI 다이어그램에도 추가하고, 그리고 그 스키마에도 반영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n 대 m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EI 다이어그램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 다대다관계잖아요. 그럼 이제 선수들은 딱 보면 이건 매핑 테이블이 되겠구나,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키마 부분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토픽을 이렇게 옮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합니다. 테이블을.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write라고 하고 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을 맺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also는 write에게, topic은 또 write에게 이렇게 포린 키를 맺어주고요. 얘를 연 다음에 요거 있는 이름을 얘는 topic id로 할게요. topic을 먼저, 그리고 primary 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also id를 뒤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포린 키면서 primary 키인 관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created이라고 하는 작성일이라는 것을 추가하고요. 타입은 date 타입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topic과 also의 매핑 테이블을 만든 거고요. 이 매핑 테이블과 각각의 이 테이블의 관계를 한번 또 따져봐야죠. 저자는 작성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옵션이 돼야 되고, 작성을 했다면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필수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0부터 n까지로 해서 옵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0부터 n까지다 라고 해서 역시나 똑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n 대 m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이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잘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쓸데없는
이상한 태그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부모인 에드가 프랭크 커드 박사는 평범한 사람도 그가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천재적인 표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이 레시피를 한국어로는 정규화, 영어로는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normalization이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울리는 표로 만들어주는 레시피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정규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UN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1NF, 2NF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UNF는 on 그리고 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정규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1NF라는 것은 First Normal Form이라고 해서 제1정규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Atomic Columns라고 되어 있죠. 즉,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에서 정규화된 첫 번째로 정규화된 표의 차이점은 각각의 컬럼이 아토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컬럼들이 하나하나가 아토믹하다면 그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토믹 컬럼스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Partial Dependencies라고 하는 어떠한 특성을 만족한다면 이제 제2정규형을 만족시킨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항목들을 만족시킬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표들은 여기 있는 이 정규형들을 만족시키는 표가 돼서 가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6NF라고 적혀 있는 저 단계까지 가면 최종적인 가장 이상적인 표가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기 있는 제3정규형까지가 산업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뒤쪽의 것들은 학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제3정규형을 만드는 방법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렇게 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여기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참조하실 분은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첫 번째 탭에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해서 전혀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표를 일단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표를 보면은 토픽, 즉 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 표는 타이틀과 이 타입이라는 이 두 개의 컬럼을 묶어서 중복키로 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이 각각의 행들은 이 두 개의 컬럼을 통해서 식별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색깔을 표시한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언색인가요? 저걸로 표시된 것들은 하나의 컬럼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중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느낌이 좋지 않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어울리지 않는 표들이다 라는 뜻에서 Unnormalized Form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첫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정규형으로 바꾸고
그럼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정규형으로 바꿔나가면서 더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잘 걸맞는 표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규형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에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정규형 끝내고 제2정규형 끝내고 제3정규형 끝내는 식으로 일종의 공정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1정규화를 하러 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정규형을 만드는 제1정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정규화의 원칙은 atomic columns입니다. 즉, 각 행에 또 각 칼럼의 값들이 하나하나가 아토믹해야 된다, 원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unnormalized fo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이고요. first normal form이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상태가 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표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잠깐 영상 멈춰 놓으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결론은 일단 지우고 저 위에 있는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제1정규형의 원칙이 뭐라고요? atomic columns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컬럼의 값들이 쉽게 해서 값을 하나만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행을 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아토믹하지 않은 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값이 idb와 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값이면서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는 값이라면 걔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산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컬럼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다 그냥 적어볼까요? select 별표 from topic where 태그는 풀이라고 했을 때 풀이라고 하는 저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을 원한다면 얘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order by 태그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첫 글자를 중심으로 정렬을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기 있는 풀이도 엄연한 값이라면 우리가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인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테이블과 조인할 때도 값이 저렇게 하나의 컬럼 안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면 조인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원소의, 즉 각각의 컬럼의 값이 하나 이상이라면, 다시 말해서 아토믹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되어야 될 상태고 그것이 해소된 상태를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일단 지우고요. 우리 한번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요 행 두 개는 제가 지워버리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대로 똑같은 행을 넣고요. 이 첫 번째는 idb로 하고 두 번째는
풀이만 갖다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에 손실은 없지만 정보의 중복이 이쪽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긴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죠. 예, 중복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만 딱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에 태그 1이라고 하고 여기는 태그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idb 풀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정규형을 만족시키기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그를 추가했다면 테이블의 컬럼 전체를 변경시켜야 될 거예요. 컬럼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값이 만약에 태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오겠어요? 널이 올 거란 말이죠. 낭비가 생긴단 말이죠. 즉, 유연하지 않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컬럼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를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토픽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토픽 안에 있었던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테이블로 쪼갤 건데 토픽과 태그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 밑에다가 따져볼까요? 토픽 태그가 이렇게 있다면은 자, 토픽에게 태그는 몇 개 있나요? 하나의 토픽이 여러 개의 태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n이에요. 그리고 태그는 몇 개의 토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여기 idb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태그는 여러 개의 토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픽과 태그는 카디널리티가 n 대 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n 대 m은 우리가 테이블을 쪼개는 것만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핑 테이블, 또 연결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토픽을 가져와요. 일단 토픽만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태그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표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태그라는 표를 만들고요. id, name 이렇게 해서 1번은 idb, 2번은 free, 3번은 commercial 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토픽 테이블과 태그 테이블을 연결시켜줄 연결 테이블을 여기에다 만들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토픽 태그 relation이라는 이름을 정했고요. 요것의 요 첫 번째는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태그 있잖아요. 이 태그는 그 글의 제목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 글이 종이책인지 아니면 온라인 컨텐츠인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 제목이 MySQL이면 이것은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면서 무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픽 자체는 중복키를 프라이머리 키로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타이틀만을 키로 가져오는 거죠. 자, 타이틀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토픽과 뭐를 매핑해요? 태그를 매핑하니까 태그의 id 값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이 두 개를 뭘로 만든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ySQL이 갖고 있는 태그는 idb와 free거든요. idb는 1번, free는 2번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오라클은 어때요?
오라클은 IDB와 커머셜이거든요. IDB는 1번, 커머셜은 3번. 그러니까 저는 오라클을 가져오고 1번, 3번 오라클.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것은 여기 있는 이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은 토픽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 앞에다가 토픽이라고 붙여주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토픽 언더바 타이틀을 가리키고 얘는 태그 id를 가리키는 거죠.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기존에 태그에 있었던 아토믹하지 않은 컬럼의 상태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됐죠. 즉, 제1 정규형을 만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컷해서 이쪽에 올려놓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 정규형을 만드는 제2 정규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 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 상에 보시는 것처럼 partial dependencies, 즉 부분 종속성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의 기본키 중에 중복키인 것이 없다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복키인 것이 있다면 이 수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제2 정규형을 작업하는 작업실로 이동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퍼스트 노멀 폼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든 표이고요. 이 표에 제2 정규화를 적용시켜서 제2 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를 만들면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즉, 토픽 언더바 타입이라고 하는 표가 추가로 생겨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지우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토픽 테이블을 보면 또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만큼이 뭐예요?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중복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분 종속성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한 요 행은 여기 있는 MySQL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즉, MySQL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면 그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우리는 이 행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타입이 뭐냐랑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즉, description부터 also, underbar, profil까지의 이 컬럼들은 title이라고 하는 컬럼에만 부분적으로 종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존재 의의는 뭐예요? 이 중에서 바로 이 price 때문이에요. 즉, 가격은 그 컨텐츠가 페이퍼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즉, 이 topic이라고 하는 저 표는 사실은 타이틀, 타입, 그리고 price를 위한 표이지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선택한 저 컬럼들이랑은 상관없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컬럼들만 모으고 전체적으로 종속되고 있는 컬럼을 또 따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topic이라는 테이블은 부분적으로 종속되는 정보들만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이틀 그리고 여기 요만큼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MySQL이라고 중복됐던 친구 있죠? 얘는 더 이상 타입이라고 하는 컬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정보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행은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중복되는 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옮겼으니까 여기 있는 price 있잖아요. 이 price는 누구에게 의존해요? 타이틀과 타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price만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는
type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다른 테이블들도 카피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중복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는 표를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인 부분 종속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정규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규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No Transitive Dependencies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transitive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는 타동사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다른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이행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transitive dependencies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행적 종속성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어떻게 제3정규형을 만족시키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이 테이블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2정규형까지 만족하고 있는 표입니다. 저것을 제3정규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토픽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also라고 하는 테이블이 독립해 나가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토픽 테이블은 also id를 통해서 also의 id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행적 종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행은, title이라고 하는 기본 키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MySQL이 이 행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잘 보시면 also id라고 하는 저 컬럼의 값은 당연히 타이틀에 종속되고 있긴 합니다. MySQL이기 때문에 저자가 1번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also name, also profile 이라고 하는 것은 also id의 값에 의존하고 있어요. 즉, also id는 타이틀에 의존하고 있지만 also name과 profile은 also id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이행적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이행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행은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죠? 중복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복이 우리한테 주는 나쁜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복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줘요. also로. 그 다음에 얘한테는 id 값을 줍니다. 자, 그러면 토픽의 테이블에 남은 거는 이만큼인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행이 어떤 also 테이블의 id인지를 가리키는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토픽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also 테이블에 있었던 우리가 싫어하는 저 중복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없앨 수 있죠?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지웁니다. 자,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중복이 제거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이상한 건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also id에 있는 값은 중복되지만 우리가 primary 키는 또 foreign 키는 중복이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중복이 제거된 아주 환상적인 느낌의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표들은 제3정규형까지를 만족시키는 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lso 언더바 id라고 하는 저 also들을 대표하는 컬럼은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행적 종속성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also 언더바 id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요 서로 성격이 같은 그 컬럼들은 내부적으로, 암시적으로 자신의 그 식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걔 역시도 이행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분리를 하면서 그 분리할 때 id 값을 구체적으로 줘서 둘 사이에 프라이머리 키와 포링 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쭉 만들다 보면은 이 컬럼의 이름을 보세요. 컬럼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also가 프리픽스로, 접두사로 붙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게 요 컬럼 3개가 같은 성격의 컬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쭉 만든 다음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한 그 어떤 선택들을 보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쪼개면 될 것인가 라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프리픽스가 있다라는 것은 걔는 무언가 독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걔가 실제로 이렇게 중복을 발생시킨다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테크닉에 따라서 얘를 분리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3정규형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규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정규형이 한 번에 딱 세상에 뚱 떨어진 게 아니라 197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천천히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간신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급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3정규화까지가 1971년이고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정규형 어렵죠? 이거 바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다, 이걸 쓰면 뭐가 좋구나 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걸 왜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 걸로 만들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우리 뇌가 거부합니다. 저는 전자가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불필요하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정규형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이상적인 표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상적인 표를 구체적인 제품에 맞는 현실적인 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능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일단 운영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고 처리량이 많아져야 어디가 느려지고 어디는 느려지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이 생길 테니까요. 자, 그때에 적당한 시점에서 각 쿼리의 성능을 평가해보고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사용해 볼 만한 방법은 슬로우 쿼리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쿼리가 동작할 때 특히 느려지는 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제품마다 서로 다릅니다. find slow query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이름을 붙여서 검색해 보시면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려지는 지점을 찾았다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최후의 보루는 이상적으로 정규화된 이 표의 구조를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역정규화 혹은 반정규화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역정규화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인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역정규화를 여러분이 시도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우선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은 인덱스예요. 인덱스는 행에 대한 읽기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대신 쓰기 성능을 비관적으로 희생시켜요. 왜냐하면 쓰기가 In research of true beauty, Misha.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새로운 거 하나 배우기도 부담되는데 이 셋을 다 알아야 한다니까 뭔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들을 한 세트로 생각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뭐 이런 구글에 치면 나오는 적용들은 일단 제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갖다 놓고 꾸미고 시킨다. 오늘날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웹사이트, 즉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나 네이티브 스크립트처럼 이것들 혹은 비슷한 변형들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일렉트론 JS 같은 걸로 웹사이트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제 이 셋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할, 혹은 적어도 알아둬서 효용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이유예요. 세 가지나 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HTML이랑 CSS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못 껴요. HTML은 이름과 같이 마크업 언어인데 단순히 생각해서 화면들에 이것들이 이런 구조로 놓여 있어라 하고 갖다 놓는 수단이에요. CSS는 어느란 말도 안 들어가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예요. 시트, 이불이죠. HTML에 올려놓은 이것들은 이렇게 보여라 하고 꾸며주는 문서예요. 자바스크립트만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해요. 원래는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를 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닥 대우도 못 받는 언어였는데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특히 노드.js가 이걸 브라우저 바깥 세상으로 꺼내오면서 지금은 위상이 아주 기똥차졌어요. 웹사이트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HTML로 올려놓은 요소들을 변형시키거나 직접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웹앱 하나를 만들어 보자고요. 사칙 연산을 수행해서 내역으로 남기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HTML 파일과 CSS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한 폴더 안에 만들어요. HTML 문서는 보통 이 구조를 가져요. HTML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죠. 헤드는 각종 설정 놓는 곳이에요. 거기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하고 화면의 요소들은 이 바디 안에 넣어볼 거예요. 먼저 계산기에 틀이 될 div란 보이지 않는 상자를 넣고 그 안에 계산기 이름을 텍스트로 표시할 요소를 넣을게요. 아래에는 수식을 넣을 입력칸을 넣고 칸이 비었을 때 나오는 문구를 설정하죠. 마지막으로 내역들이 표시될 상자를 넣어요. 각 요소들은 외부에서 구분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고유 이름, 아이디를 설정해 줍니다. 누차 말했듯 HTML은 이렇게 갖다 얹을 뿐이에요. 놓고 온다. 간단하죠? 화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뭔가 좀 꾸밀 필요가 있네요. CSS 파일을 작성해 봅시다. 보이지 않던 바깥 상자에 색을 넣고 너비도 제한하고 모서리도 좀 둥글게 깎고 안팎의 공간을 좀 줘보죠. 이름은 크고 굵게, 흰색에다가 뒤에는 그림자를 좀 줘보고요. 마지막으로 입력칸도 칸의 글씨와 크기, 행간 등을 조절해주면 훨씬 그럴듯하죠. HTML이랑 CSS로 하는 일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배우면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 들죠? 자, 아직 이 칸에 뭘 넣어도 작동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봅시다. 이 문서는 HTML 요소가 다 읽힌 다음 작동하게 돼 있어요. 먼저 아까 넣었던 입력칸을 변수로 잡아서 거기에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이 엔터일 때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합시다. calculate 함수는 먼저 입력칸의 텍스트가 사칙 연산 공식에 맞는 형식인지를 확인한 다음 맞다면 그걸로 계산을 수행해서 계산 내역 상자에 계산 결과 혹은 실패 메시지를 HTML 요소를 생성해서 집어넣어요.
코딩 여기까지.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수식을 입력하면 그 결과들이 카르크 히스토리라는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들은 아직 꾸미질 못했죠. 카르크 히스토리 안에 들어갈 요소들도 높이와 배경색, 그리고 오류 메시지의 강조 글씨까지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해요. 이젠 좀 정갈해졌죠. 입력된 텍스트가 사칭 영상 공식이 아니면 이렇게 친절한 메시지도 띄워져요. 이쯤이면 대략 이 셋이 어떻게 함께 돌아가는지 알겠나요? HTML과 CSS는 배우기는 쉽지만 연습과 경험도 많이 필요해요. 같은 구조와 모습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여러 환경이나 기기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지는 많이 만들어보고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공식력 있는 사이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툴들을 분석해보시면 좋은 방법론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언어라 끊임없이 공부할 게 생길 거예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jQuery라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로 순수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코딩을 쉽고 편하게 하곤 했는데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도 파워풀해지고 jQuery 성능 문제도 있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새로운 개발 방식들이 나오면서 jQuery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제는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 쓴 지 꽤 됐고, 입문자분들은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탄탄히 배워놓은 다음 이런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필요에 따라 찬찬히 배워나가면 좋을 거예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HTML, CSS나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기술들을 다 이용하려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브라우저들 중 일부에서 최신 기술들을 지원하지 않거나 혼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버전의 어떤 브라우저를 얼마나 사용하고 그것들이 지원하는 최신 기술들은 어디까지인지 이 호환성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웹 관련 주제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설명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누구든 딱 70분이면 코딩 어떻게 배워야 할지 길이 보일 거예요. 대표님, 사이트에 쓸 그 그래픽 기능 준비된 건가요? 좋은 라이브러리 찾아놨어요.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넘겨줄게요.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세플! 어머, 대표님답지 않게 욕설을? 로러, 네? 전 욕설을 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 이름을 말한 겁니다. 웹 속옷이라고요? 진짜로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농담한 거예요? 그냥 개그를 좀 유쾌한가 봐요, 이 상황이. 예? 아니요, 익스플로러 호환성 때문에 회사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린 이 순간이 우리 신입에겐 아주 즐거운가 보네. 드립을 쳐도 될 상황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일 느린 거야. 아직 신입이니까 당연하다 쳐도 분위기에 혼자 따로 노는 거 보면 무슨 유인하다 익스플로러 같아. 익프의 요정 뭐 그런 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도록 해요. 네. 그런데 선배님, 아까 대표님도 그렇고 익스플로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실무는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웹 표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익스플로러나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브라우저라고 불러요. 웹사이트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다는 건 교육대 링크 보내준 이 영상에서 봤죠? 브라우저는 이 세 종류의 파일들을 읽어서 사용자의 모니터에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닥스 형식의 파일들을 워드란 프로그램이 읽는 것처럼요. 만약에 닥스 문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워드 말고도 여러 있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사용자 시장을 분할해서 차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뭘로 읽든 똑같이 보여진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닥스 문서를 읽는 방식이 다르다면? 그래서 같은 문서도 뭘로 연유나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워드를 문서로 작성할 때 이 프로그램들 하나하나에서 그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업해야겠죠?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 모르니까요. 문서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해지고 시간을 잡아먹을지 가늠이 안 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덕스 파일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 표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사용자들의 불편을 방지하겠죠. 알겠어요. 웹 개발에 있어서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문서들이 있는데 가능한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없도록 웹 표준이란 게 있는 거로군요. 그래야 웹 개발자들이 브라우저를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웹을 개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HTML과 CSS의 표준을 정하는 W3C, 자바스크립트를 관장하는 ECMA, 그리고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등에서 만든 기준들이 웹 표준이라 불리고 이에 맞춰 브라우저들이 발전해가죠.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문제가 된다는 건 이 표준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쯤 되는 회사에서 왜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았던 건가요? 마이크로소프트쯤 되는 회사니까요. 마소의 익스플로러는 90년대 말 넷스케이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브라우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익스플로러의 독주였죠.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멈춰있다시피 했고 느린 성능을 개선하는 시도도 미미했어요.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 위협의 부재는 도태로 이어지는군요. 그래요. 한편
새로 등장하는 파이어폭스나 크롬, 사파리 같은 새 브라우저들 사이에서는 이 웹 표준이라는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마소는 이 표준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없었죠. 익스플로러의 독주가 영원하리라 여겼던 것 같아요. 현실은 달랐어요. 2000년대 말부터 빠른 성능을 자랑하는 크롬 등의 점유율을 빼앗기다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트렌드에 대처하지 못한 채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마이너로 전락하게 되죠. 마소에서 뒤늦게 엣지라는 새 브라우저를 출시했지만 좀처럼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웹 표준의 승리네요. 크롬 위즈 개발자들은 이 웹 표준에 따라 사이트를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마이너라 해도 일정 퍼센티지의 사용자들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고 대중적인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사용자든 브라우저를 바꿀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윈도우 10 이전의 윈도우 제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예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옛날 컴퓨터를 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10중 8구 익스플로러로 웹에 접속하죠. 이 사용자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웹 개발자들은 이를 바득바득 깔며 웹 표준을 지키지 않은 익스플로러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이트를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CSS 속성은 익플 버전 몇에서부터 작동하는지, 저 자바스크립트 명령어가 오류를 일으키진 않는지, 익플의 버전별 사용자가 요즘 각각 얼마나 되고 그 중에 어디까지 신경 쓰고 어디부터 버려야 할지 말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네. 아까 대표님께서 분노하신 것도 사용해야 할 라이브러리가 익스플로러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똑같이 보이도록 하는 건 정말 어렵겠는걸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적어도 핵심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고 저항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작업해야 해요. 이걸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웹 작업을 할 때 가능한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익스플로러의 경우 버전마다 지원하는 기능들이 달라서 하나하나 돌려봐야 하고요. 이건 엣지나 익스플로러에서 개발자 도구로 들어간 다음 호환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구버전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해요. 아직 웹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접두사들이 붙은 CSS 코드들 본 적 있죠? 브라우저마다 CSS를 일일이 지정해줘야 하는 속성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타 브라우저와 익스플로러에서 다른 함수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땐 이런 코드들로 익플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각각에서 작동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is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묻는 거네요. 너 이 함수 IE 쓰니? 확 밀어버릴까 그냥. 여튼 자바스크립트도 웹에서는 최신 버전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컴퓨터에 깔아 쓴 Node.js에서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의 브라우저에서 내가 작성할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현재 각 브라우저들이 어떤 버전의 자바스크립트까지 지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알겠나요? 그렇군요. 그럼 코딩할 때 쓸 속성이나 기능들이 어떤 브라우저와 버전들에서 사용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죠. 구글에 이렇게 해당 CSS 속성이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검색하면 MDN이나 W3C 같은 사이트들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어떤 브라우저에 어떤 버전부터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고생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정보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제공되는 거군요.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무의미해질 만큼 떨어질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웹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크로스 브라우징을 해야겠는걸요? 우리 신입이 오늘 많은 것을 배운 모양이로군요. 대표님, 디자이너님, 기획자님까지 다 들어오세요? 또 시작이다. 글로벌 시대는 국제표준, 사이버 시대는 웹표준. 사랑하는 사람이 웹개발자라면 그 익스플로러의 청룡 버튼을 눌러주세요. 꼼꼼한 크로스 브라우징, 모두를 위한 웹개발의 첫걸음이죠. 이거 마치 교육방송의 한 장면 같은걸요? 저 미친년들 또 저 지랄들이야! 밀린 인테리어는 이것들아!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를 시청자들에게 헤어지는 인사를 해볼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걸요? 이러 에너지로 영업해서 입이나 좀 따오시오. 여러분 모두 출발해요! 개발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있는 이유가 수료한 이후에 조깅하면서 듣는 얄코 라디오. 오늘의 주제는 CDN입니다. 저는 얄팍한 개발자 얄코. 미친 토끼 미토예요. CDN이 콘텐트 델리버리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딜리버리가 배달인데 배달? 뭐를 배달한다는 거예요? 배민 같은 데서 쓰는 건가? 뭐 거기서도 쓰겠지만 이 딜리버리는 웹페이지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서버에서 사용자에게로 전송하는 걸 말해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CDN 없이도 온라인 서비스들이 동작은 하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CDN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서버란 것도 결국 컴퓨터라고 그랬죠. 누군가 얄코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건 얄코 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에 방문자의 컴퓨터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에 따라 서버가 컨텐츠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흠조무네 흠조무. 얇고 사이트야 뭐 사람 별로 오지도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유튜브나 페북처럼 글로벌한 사이트는 서버 컴퓨터에 전 세계에다가 무지막지하게 요청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에요. 크게 두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서버가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접속하면야 빠르겠지만은 멀리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느리겠네요. 그래서인가 어떤 외국 듣보잡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막 사진 뜨는 것도 되게 느리고 막 답답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사용자 측면에서의 불편함이라면 서버는 또 서버 입장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요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니까요. 서버도 기계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뻗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한 사이트들은 그러면 막 슈퍼컴퓨터에다가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계 자체도 좋은 걸 쓰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요청들을 여러 곳에다 분산시키는 거겠죠. 여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CDN이에요. 분산을 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곳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넣어가지고다가 나눠서 처리한다 그거네요. 그럼 서버를 유럽에도 하나 두고 미국에도 하나 두고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을 최복사해가지고다가?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건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CDN은 그렇게 서버 전체 기능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전달이라는 용도에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얄고 사이트가 이번에는 한 CDN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해요. 이 CDN 업체는 전 세계 곳곳에 서버를 두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존이라는 한 백수가 우연히 얄코 사이트에 접속해요. 존의 컴퓨터는 이제 한국의 얄코 서버가 아니라 북미에 있는 그 업체의 CDN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죠. 이 CDN 서버에는 얄코 사이트의 각종 이미지나 기타 정적 요소들이 상당수 저장, 캐싱이 돼 있어요. 이 캐싱의 개념은 쿠키 세션 캐시가 뭔가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요. 여튼 이제 존은 대한민국의 서버까지 요청을 보내서 거기서 또 태평양 너머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에 있는 이 CDN 서버와 소통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얄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죠. 손님들이 본사가 아니라 각지의 체인점으로 가는 거네요. 얄코 사이트를 서비스하는 서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방문객들을 하나하나 직접 대면을 하는 거가 아니라 각 지역의 담당 CDN 서버, 체인점들이가 카바를 쳐주니까 서버 부담이 훨씬 덜하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 주소를 치면은 그 사이트 주소가 어떤 IP랑 매칭이 되는 건지 DNS란 데에서 뒤져보고 그 IP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란 곳에서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각 사이트의 웹사이트 주소랑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갖고 있어서 브라우저는 먼저 DNS에서 얄코 사이트 서버의 IP를 조회하고 그리로 요청을 보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CDN을 둬서 그리로 요청을 받는다는 거는 DNS에서 얄코.kr을 이제 원본이 있는 서버가 아니라 이 CDN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화번호부에 본사 전화번호 대신 체인점들을 총괄하는 부서 CDN의 전화번호를 적는 거예요. 얄코.kr로 보낸 요청이 이제 CDN으로 가는 거죠. 이건 도메인 구매한 사이트 등에서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대신 요청을 받은 CDN은 이제 세계 각지의 서버들, 이것들을 엣지라고 불러요. 이것들 중에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그 서버와 사용자를 주선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젤로 가까운 엣지로다가 연결이 되겠네요. 꼭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너무 요청이 집중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은 CDN 업체들은 각 엣지들이 잘 돌아가는지 꾸준히 헬스 체크를 해서 상태 안 좋은 엣지를 걸러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다가 제일 빠릿하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애로 연결을 시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사이트 리소스들이 이 엣지들의 캐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캐시. 이것들이 그러면은 언제 오리지널 서버로부터 그 엣지들로 가서다가 캐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설정하기에 따라 여러 방식이 사용돼요. 일단 정적 캐싱이랑 동적 캐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거 정적 컨텐츠, 동적 컨텐츠랑은 다른 거예요. 정적 캐싱이란 건 캐싱할 것들을 미리 각 엣지에 보내는 거예요. 동적 캐싱은 이와 달리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보낼 컨텐츠가 엣지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이걸 캐시 hit이라고 해요. 바로 사용자에게 보내고 없으면 즉 캐시 miss일 때 그때 서버에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죠. 체인점들이 식재료를 미리 받아와가지고 있는 게 정적 캐싱이고 주문 들어왔는데 냉장고에 없으면 본사에 요청하는 거가 동적 캐싱이란 거네요. 가벼운 컨텐츠들이야 동적 캐싱 써도 큰 문제 없겠지만은 동영상이나 무거운 게임 파일 같은 거는 정적으로 해놔야지 사용자가 이용할 때 막 엄청 느리고 그런 게 없겠는데요? 그렇죠. 필요와 용도, 비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쓰면 돼요. 어떤 방식은 이제 본사에 직접 손님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체인점들에만 이따금씩 식재료들을 싸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아까 정적, 동적 컨텐츠도 얘기했었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미지처럼 그 내용이 고정된 것들이 정적 컨텐츠고 어떤 게시판의 최신 블로기 같은 API 요청처럼 그때그때 데이터베이스 등의 변수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게 동적 컨텐츠인 건데 이 CDN에는 이것들이 다 캐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정적인 것들은 쉬워도 동적인 거는 좀 힘들지 싶은데 현재 서울 날씨 같은 정보는 캐싱했다가 어제 걸 막 주고 그러면은 되게 좀 곤란한 거잖아요. 맞아요. 변하지 않을 내용이라 그냥 캐싱하면 되는 정적 콘텐츠와는 달리 API 요청의 결과 같은 동적 콘텐츠는 캐싱해두기 까다로운 대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적 콘텐츠만 캐싱하는 업체들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정적 캐싱이랑 달라요. 대표적인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이어나 아카마이, AWS의 클라우드프론트 또는 애저의 CDN 서비스처럼 여러 방법을 고안해서 동적 콘텐츠 전달 속도를 높이는 곳들도 있어요. 동적 콘텐츠를 바이트 단위로 분석해서 딱 바뀐 부분만 새로 받아오도록 해서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서버에서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최적화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핸드쉐이크 등의 과정을 간소화하기도 하죠. 그리고 동적 컨텐츠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된 시간에 한해서 캐싱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날씨 같은 경우 초 단위로 업데이트 될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몇 초나 몇 분씩 캐싱되도록 하던가 해서 사용자에게 딱히 불편을 끼치지 않고서도 실 서버로의 접속량을 줄 수 있겠죠. 몇 초라고 해도 사실 서비스에 따라서는 되게 큰 거잖아요. 1초에 수십 수백 번씩 같은 요청이 들어오는 서비스라면은 그 정도만 해도 본사일이 확 주는 거죠. 맞아요. 추가로 이처럼 데이터가 캐시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정하는 값을 Time to Live, TTL이라고 해요. 같은 사이트나 서비스에서도 컨텐츠의 종류마다 각각 적합한 TTL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 주인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조절을 할 수 있게다가 CDN 업체들이 뭐 콘솔 화면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겠네요. 네, 좋은 서비스일수록 그런 것들도 편하고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사이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캐시를 싹 비우고 싶을 때 체인점들한테 재고 싹 버리고 새로 받아가라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이 CDN을 쓰면 이 CDN 업체에 나가는 비용도 있겠지만은 본 서버를 돌리는 비용은 또 확 줄겠네요. 맞아요. 그로써 아끼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CDN을 사용하죠. 서버로 직접 요청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역폭 비용이 크게 절감돼요. 대역폭 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안 모르거든요. 내가 얘기해봐요? 네? 내가 설명해요? 해주세요. 대역폭이라는 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실려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요 얼마나 뭐가 빠릿빠릿하게 보내줄 수 있는 거를 따져볼 때 전송 속도랑 이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로다가 데이터가 수송이 되는데 전송 속도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대역폭은 도로의 너비거든요. 몇 차선씩 있는가. 도로가 넓어가지고 이 차선이 많이 있으면은 같은 속도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실려갈 수 있는 건 거죠. 전송 속도는 물리적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하는가, 대역폭은 동시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는가죠.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 둘이 다 빠르면 되게 빠른 거죠. 대역폭은 도로폭이다 하면 안 잊어먹어요. 사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이보다 더 복잡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셔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 CDN 대폭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는 본사로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오리지널 서버로 가는 길을 넓게 깔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서버 호스팅 비용이 절감돼요. 이처럼 비용만 절감되는 게 아니라 가용성과 안정성도 향상되죠. 본 서버가 받는 부담이 덜어지니까 과부하로 인한 오류의 위험성도 확 줄어들고 이 CDN 엣지들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겨도 신속히 다른 엣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엣지들을 헬스 체크를 한다는 게 그런 거네요. 잘들 돌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를 해준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CDN은 보안에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아니 CDN이가 보안이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단 가장 쉬운 예로 디도스 공격이 있죠. 오 디도스 그거잖아요 그거. 여러 컴퓨터들을 악성 코드로 잔뜩 최면을 걸어가지고 지정하는 시간 되면 쇼타임 하고 공격 대상 사이트로다가 좀비 떼들 마냥 몰려가게 해서 서버 과부하로 뻗게 만드는 거예요. CDN을 쓰면 여기저기 분산된 CDN들이 문방을 쳐주니까 디도스가 잘 먹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 디도스 공격도 여러 유형들이 있어서 표적이 되면 하나하나 방지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요. 좋은 CDN 업체들은 웹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디도스 공격들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서 제공을 해요. 정상적인 요청과 공격 요청을 구분해내고 특정 시점에 요청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집중된 요청들을 수많은 엣지들로 분산시키는 등 디도스를 무력화시킬 방안들을 갖추고 있죠. CDN을 쓰는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이 CDN이 앞에 서가지고 탱커를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당한 거가 아니니까 아주 그냥 이골이 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겠네요. 얘네한테 그냥 맡기는 게 낫지 그럼.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HTTPS가 뭔가요? 영상에서 얘기했던 컨텐츠의 암호화도 CDN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좋은 CDN 업체들은 이 엣지들과 사용자 간의 연결이 있어서 최신의 검증된 인증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서버에서 구현한 인증서의 보안 등급이 낮더라도 방문자들은 CDN에서 제공하는 보다 강력한 보안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보안도 CDN 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예요. 이 CDN을 해킹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CDN 회사가 보안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CDN을 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색해서 업체 찾아보면 되는 건가? 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외국 업체도 있고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기에 더 특화된 국내 업체들도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필요에 맞게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